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상표법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 상표법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표법만 보면 우리가 지지난달인가 여튼 상표법 1차 기본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중국 강의라고 해서 핵심 이론 정리 라는 강의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인 기출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빠르면 11월 말, 근데 11월 말은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12월 뭐 초? 그게 그건가? 그래서 이쯤에 최종 정리를 할 거예요. 최종 정리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이론 강의가 이거고, 문제풀이 강의는 요겁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중국 강의로 올 때 다이어트를 했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2차에서 나오는 건 다 배제하고 1차에서 나오는 거 플러스 조금만 더 넓게, 1차보다 약간 더 넓게 진행을 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요거 할 거고, 최종 정리는 얘를 더 압축한 걸로 진행할 건데, 내용이 빠지는 건 없어요. 그 표현이 간략화되었다, 중복되는 건 좀 삭제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물론 여기선 이제 기존에 안 다뤘던 내용이 반드시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혹시나 개정되면 개정법, 최신 판례 나오면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이렇게 벌써 2번 하면서 우리끼리 좀 지겨웠어요. 지겨운 게 뭐였냐면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서 했었죠. 근데 기출 강의에서는 이론보다도 문제풀이 위주로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에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게 될 거고요. 기출 강의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24개년 기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2002년부터 2002년부터 2025년 변리사 1차 기출 문제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별해 놨냐면, 진도별 기출과 연도별 기출로 구별을 해놨어요. 진도별 기출은 02년부터 19년까지 기출은 진도별 기출로 구성을 했고요. 연도별 기출은 20년부터 올해 1차 시험인 25년 해서 총 6년치를 해놨어요. 6년치니까 1년에 10문제란 말이에요. 얘 60문제. 얘는 6년치니까 18년이거든요. 180문제여야 되는데 몇 개 빠져요. 빠지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돼서, 법이 없어진 거나 더 이상 의미 없는 건 이제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맨 앞페이지에 정답 체크리스트 있죠? 정답 체크리스트 앞부분에 여기 1번부터 172번까지 이게 빠지니까 172문제가 남은 거예요. 8문제가 빠진 거죠. 필요 없는 문제들이고, 제가 수업하면서 또 말씀드릴 게 또 필요 없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한 2개? 뭐 이 정도 되긴 해요. 하지만 여튼 다른 강사님 교재에 있는데 제 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달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고, 풀지 말라는 건 안 푸셔도 돼요. 안 푸셔도 되는 건 2개 있고요. 그래서 또 2개 빼면 170문제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 체크리스트 앞부분 보시면은 문제 번호 있고 1회독, 2회독, 3회독 있죠? 여러분들 무조건 3회독은 하는 겁니다. 3회독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췄는지 틀렸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회독을 할 때
이거 맞추려고 우리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맞추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시든가 서브노트를 보시든가 문제풀이 관점에서 보여져요. 그게 의식적으로 안 해도 그렇게 돼. 딱 3번만 풀고 문제집 보거나 기본서 보거나 서브집 보면 이런 부분 틀렸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왜 강사들이 해야 한다, 하여야 할 수 있다를 구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지, 왜 강사들이 그런 이상한 조잡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지를 인지하려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한 번 풀어서는 안 되고 2번, 3번 이렇게 풀어보셔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목적은 2개예요. 출제 경향, 스타일 요거를 인지하고요. 강사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2번째로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론서 갖고 공부를 했지만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2가지가 주된 목적이고, 3번째로는 우리 법조문이 참 허접한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 특허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 비교해 봤을 때 몰수 규정이 어떤 건 하여야 한다고 어떤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표법도 보면 참 허접한 규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특허법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법을 사람이 만들었고 국어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민법이나 민사소송법보다 더 산재법이 허접하단 말이야. 그 이유는 학자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오래된 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례들이 나오는 거고 학설 대립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다 보니까 이거 뭐야 싶은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마음이 편해요. 왜 편하냐면 무조건 대답할 수 있거든. 상대적으로 골라라 라는 무적의 답변이 있어요. 저는 공부할 때 그 답변이 제일 싫었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골라야 된다. 상대적으로 봐라 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정말 맞더라고. 상대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 보면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인데 더 가까운 걸 골라야 돼. 가장 큰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가 더 가까운 정답을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하지만 민법도 제가 터치 안 할게요. 산재는 더 가까운 걸 고르셔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중에 제일 그런 성격이 강한 게 상표법이에요. 더 가까운 걸 골라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있는데 더 틀린 거, 더 맞는 걸 정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처음에 혼동이 될 거예요. 혼동이 될 거야. 하지만 문제 풀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정답을 고르는데 이제 문제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172문제 이거 2개 빼면 170문제랑 60문제 하면 230문제예요. 230문제. 제가 이제 계획상으로는 3시간 동영상 3개 기준으로 40문제씩 나갈 계획이에요. 계획은 그런데 파트별로 당연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그 정도 속도로 느렸다 빨랐다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상표법 기출문제 23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함께 푼 거는 여러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함께 푼 거 체크하지 말고 각자 독학하셔서 3회독 하십시오. 그러면 다 맞춰요. 이거 기출문제만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의 한계가 최신 개정법, 최신 판례,
뭐 최신 심사 기준 이런 거가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디자인도 다 끝났잖아요. 우리 이제 기본 강의도 다 끝났고 중급도 조만간 끝날 거니까 매달 40문제씩 모의고사 드릴 거예요. 그걸로 최신 판례랑 원래 중요한 판례 이런 거 다 흡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 특사항디 기출문제 그리고 매달 있는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하다. 더 풀어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가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21일이야? 21일? 오늘이 21일이죠. 월요일. 그리고 지난 일이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하면 20, 19, 18, 19, 20 이렇게 있어요. 이때 변리사 2차 시험이 있었어요. 2차 시험 첫날이 특허 상표고 2차 시험 둘째 날이 민소 선택이었고 선택은 이제 예를 들어 디자인 보호법, 회로 이론, 유기화, 저작권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 보시고 나서 저희 학생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언제 왔냐? 이때 안 왔다 맞다. 요 날 오고 뭐 요 날 오고 오늘도 오고 이렇게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제가 아직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구경은 했어요. 아 이런 거 나왔구나. 혹시 내가 안 터치한 게 있나? 없어. 제가 터치한 거에서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유사상표 공존제도 있죠. 유사상표 공존제도 25년 변리사 1차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25년 변리사 2차 시험에 또 크게 나왔어요. 유사상표 공존제도가. 1차랑 2차랑 괴리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상표법에서 그런 게 나오긴 했어. 산업재산권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러잖아. 심판사건. 그렇죠? 그 조정이 성립됐을 때 효과랑 불성립됐을 때 효과 이런 거 있죠. 이거 어디서 배워? 특허에서 배운단 말이야. 특허에서 배우는 걸 상표법에 나왔어도 똑같아. 근데 2차 시험에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산업재산권 분정조정위원회를 문제로 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상표법 기준으로. 특허법에도 감히 말하건데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 거는 안 낸단 말이야. 대비를 안 해요. 근데 1차가 탄탄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인 거야. 조정이 성립되면 법률 효과, 보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률 효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단 말이죠. 조문에 그냥 있어. 조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2차 때 주로 다르지 않는 논점을 출제하더라도 대비가 되는 거야. 조문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런 조문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베이스가 탄탄해야 돼. 2차 때 가서 이런 지역적인 거 공부한다?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민수 하느라도 바빠요. 특허상표 2차 하느라도 바빠요. 선택도 해야 돼. 그런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과태료 이런 거 공부한다?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근데 출제가 안 되냐? 이렇게 허를 찌르는 출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은 아니죠. 특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1차를 탄탄하게 하세요. 탄탄하게. 구석구석 탄탄하게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허. 항상 모든 건 특허 베이스예요. 특허 베이스. 상표 특허 20문제, 상표 10문제, 디자인 10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특허 시간에도 상표 디자인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허는 20문제보다 더 나오는 거야. 특허 상표 디자인 교집합 부분에서 상표법 문제 나오고 디자인 보호법 문제 나와. 특허에서 배운 걸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표 강사나 디자인 강사 누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1차 때 알려드립니까? 특허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 이렇게 가는 거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1차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상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디자인에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어디서? 특허에서. 그래서 특허를 잘 하셔야 돼요. 특허 조문을 구석구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풀 건데 중간중간에 특허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상표법 문제긴 하지. 하지만 특허랑 상표 교집합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리권의 범위,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이런 거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특허에서 해결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1차가 탄탄해야 2차도 저렇게 1차에서 다루는 1차에서도 잘 다루지도 않지 심지어 그렇죠? 중요하게 다루진 않죠. 한번 터치하고 가는 느낌이죠. 그런 게 2차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봤을 때 여러분 2차 공부하면 1차 내용 머릿속에 싹 지워져요. 저런 거 있는지도 몰라.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조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 강의는 아니지만 제가 운영하는 조문 스터디 하고 있고 항상 조문을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조문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상표법 기출문제 총 24개년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진도별 풀어본 다음에 연도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 체크리스트 뒤편에 진도별 기출문제 정답표랑 연도별 기출문제 정답표도 넣어놨고 그 다음 보면 목차해서 진도별 기출문제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있죠. 그래서 해당 문제가 어느 연도에 몇 번인지까지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정리했다 이 정도 보면 되겠고 관련 논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관련 논점도 이런 부분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시면 172번 다음에 이 실전 모의고사 해서 2020년부터 거기 오타다 2025년 이렇게 출간될 겁니다. 2025년까지 이렇게 기출 정보도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1번 보죠. 1번입니다. 그래서 제1장 진도별 기출문제고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기출이고 1번입니다. 1번. 1번. 상표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상표의 사용 뭐가 있죠? 상표의 사용은 2조이랑 11호에서 그리고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됐죠. 라목켓. 다목이 들어오면서 기존 다목이 라목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얘가 표시행위 이거 두 개 합쳐서 유통행위 이거 광고행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조 2항에서는 투교표자 뭐 입체상표라든가 아니면 뭐 소리 냄새 상표 이런 상표들의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거죠.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데 이게 침해 금지, 침해 소송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권리범위 이런 절차에서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침해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하게 되어요. 하지만 불사행 심판에서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반드시 발휘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뭐가 필요하다? 자타상품 식별 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면 족하다라는 게 판례 태도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표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이다. 맞나요? 맞죠? 2조이랑 11호 감옥에서 말하는 표시행위가 되고요. 2번 상품에 표시된 등록 상표를 그대로 둔 채 상품을 수리, 가공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수리, 가공된 상품이 본래의 상품과 품질이 달라질 정도로 변경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수리 또는 가공한 별개의 상품의 상표를 표시한 것이 되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거 어떤 문제예요?
권리 소진이죠. 권리 소진과 관련된 문제예요. 권리 소진은 값이 이렇게 등록을 받았을 때 A 상표를 A 상품에 등록을 받았을 때 을이 그 상품에 그 상표를 표시해서 유통하게 되면 원래는 침해인데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침해가 되는 거고 권리소진이 되려면 얘가 먼저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통을 하게 되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이 되고 따라서 그 상품을 이렇게 제3자한테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진돼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소진된 당해 상품을 그대로 갖다 판 게 아니라 중간에 작업을 하는 거야. 어떤 작업을 해? 수리나 가공을 했어요. 수리나 가공을 해서 이렇게 살짝 변경된 제품이라는 거야. 그때 여전히 권리가 소진될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데 어떻게 판단한다? 권리가 소진됐다라고 판단된 상품과 수리 가공 후 나온 상품 간의 동일성을 봐서 판단하는 거죠. 동일하다라고 하면 여전히 권리가 소진되는 것이고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의 어떤 가공이나 수리다. 그럼 어떻게 돼? 실질적 재생산 이렇게 얘기하죠. 실질적 재생산했다라면 더 이상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했네요. 3번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신문 잡지에서 등록 상표가 사용된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틀렸죠? 여기 보십시오. 2조이랑 11호 라목 광고행위는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면 되는데 어디다?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야 되는 거죠.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광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포인트가 두 군데. 첫 번째, 이 광고는 상품에 관한 광고여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그 광고에 표시한 걸로 부족하고 엔드 조건으로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된다는 포인트를 강조드렸고 여기 상품에 관한 광고와 관련된 판례가 HSI 박스죠. HSI 박스입니다. 답이 HSI 박스라는 상표를 배전함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여기에 대해 불사행 초유 심판이 청구된 거였죠.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을 거야. 상표권자한테. 상표권자가 제출한 증거는 카탈로그였어요. 카탈로그는 광고란 말이야. 이 광고에 HS 화신이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 하단에 HS 하이 박스라는 이 사건 등록 상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 광고지 어디에 또 지정 상품의 어떤 것인지 어떤 상품에 대한 광고인지 전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2조랑 11호 다목에서 말하는 광고 행위로 볼 수 없죠. 왜? 단순히 광고에 표시한 걸로 부족하고 이 광고는 상품에 관한 광고여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상품에 관한 광고가 아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상표의 사유로 볼 수 없다. 그 다음 이거네.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돼. 반면에 보십시오. 칠판 과목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로 상표의 사용이에요.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지 않아도 상표의 사용이라는 거야. 굉장히 특이한 조문이에요. 사실 과목은. 유통 안 해도 내가 남한테 안 팔아도 팔려고 청약하지 않아도 침해라는 거죠. 표시행위는. 5번. 비교 광고 등에서
자기의 상품에 관한 광고의 문장 중에 동종 상품에 관한 타인의 등록 상표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볼 수 없는 경우에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상표권 침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탁기에 대한 광고가 있다고 해볼게요. 세탁기에 대해서 LG사가 광고하고 싶은 거야. LG 세탁기, 상표 LG, 상품 세탁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LG사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야. 세탁기는 삼성보다 LG. 이렇게 했을 때 삼성이라는 상표가 세탁기에 표시되긴 했지만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건 아니죠. 단순히 비교하기 위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보다 LG 세탁기에 있을 때 삼성이라는 상표가 2조이랑 11호 다목에 따라 상품에 관한 광고지에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비침해다라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에 그리고 그 문제랑 정답을 이렇게 위아래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저는 이거 매년 고민하는데 문제랑 정답을 따로해서 문제집 파트, 해설 파트 이렇게 따로 놓을까? 아니면 그냥 한 장 안에 놓을까? 그 최근에 고민하는 건 이거 좀 두꺼워지더라도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문제, 여기 해설 이렇게 할까? 그럼 책이 2배로 두꺼워지겠네. 근데 좀 뭔가 볼 때 여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올해 교재 출간은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고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이건 다 만들어졌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드린 프린트처럼 문제 위에 해설 밑에 이렇게 놓을까. 근데 해설이 길고 문제가 길면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야. 특히 특허법은. 상표는 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할까? 출간할 때 이렇게 돼서 출간될 수도 있어요. 고민 중에 있어.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두꺼워지면 근데 책이 비싸지긴 해. 그만큼. 페이지가 늘어나면. 근데 저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여유롭게 합격의 법학원에 물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손유옥 강사님이라고. 그분 책 보니까 객관신문지 되게 커. 일단 종이가 커. 종이가 큰데 문제 띡 있고 다 여백.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책이 두꺼워지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두께의 감 때문에 압도당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딱 보자마자 하기 싫다 이런 느낌. 고민 중에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상표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의 사용은 상표 그 자체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록 물리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 말은 뭐죠? 2조이랑 11호나 2조 2항에 따라서 표시유통 광고 행위 중 어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더라도 실제로 당의 표지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검토하여 상표의 사용 여부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맞죠? 2번. 상품의 선전 광고나 판매 촉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이거 뭐죠?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거래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대요. 그럼 상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닌 거에 상표로 표시해봤자 상표의 사용도 아니죠. 왜? 가목과 나목에 따르면 상품에 관한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표시해야 되고 나목도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표시한 것을 유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가 표시된 대상이 상품이 아닌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애당초 형식적으로 2조이랑 11호에 따른 상표의 사용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윙크 판례 사안이죠. 윙크 판례. 답이 윙크라는 상표를 월간 잡지에 등록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 불사행출 심판이 청구됐고 입증은 갑이하는 거죠.
갑은 로드쇼라는 제호의 잡지를 발행했고요. 이 잡지의 구매자에게 그 구매 의혹에 보답하고자 윙크라는 제호의 잡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 윙크라는 제호 잡지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어떤 정보를 모아놓은 그런 잡지에 불과하답니다. 얘는 판례가 말하기를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불과하다, 독립된 교환 가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여기에 상표를 표시해봤자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3번, 상품의 포장지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의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남옥에서 말하는 유통행위에 해당하겠고요. 4번, 상품 포장, 광고, 간판, 표차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의 일태양이다. 맞죠? 특유 표장, 입체적 형상으로 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스크류바 그 껍데기 까도 스크류바인 거 알겠고, 조스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상표에 사용이 될 겁니다. 4번 상품 포장 했고요. 5번 상표의 광고 기사가 게재된 외국 발행의 잡지가 국내에 수입 반포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외국에서 발행된 관행물을 통한 국내에서의 상표의 선정, 광고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상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일단 국내 사용이어야 침해, 손배, 권리 범위, 불사용 심판의 전제가 될 거예요. 국내 사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광고라는 거, 예를 들어 잡지 같은 거 있죠? 간행물에 상표가 표시됐고 국내 유통됐어. 그럼 표시했고 유통됐잖아. 전시하거나 반포했죠. 그럼 광고 행위인 거예요. 설령 그 잡지라는 간행물이 외국에서 발행됐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행물이 꼭 국내에서 발행될 필요는 없어요. 외국에서 발행돼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유통되고 있으면, 그 간행물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으면, 광고행위라고 있으면 광고행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다음은 상표법 2조이랑 11호 소정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지금부터 다툼이 있는 경우엔 판례에 의함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아.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인가요? 상표의 사용이려면 이걸 생각하면 돼.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한테 상표를 사용하게 했을 때, 즉 누군가한테 상표 사용을 허락한 거잖아. 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면 되는 거야.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표시 행위도 아니야, 유통 행위도 아니야, 광고 행위도 아니야. 그럼 상표의 사용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 더 문제 내볼까? 상표권자가 사용권을 설정했어요. 상표의 사용입니까? 아니에요. 상표권자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했어. 상표의 사용 아닌 거죠. 단지 권리 행사인 거지. 그래서 상표의 사용과 권리 행사를 또는 처분행위, 사용권 설정하거나 질권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갱신하거나, 존속기한 갱신 신청하면 상표의 사용인가? 아니죠.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아니잖아.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 행위가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아니면 아닌 거다라는 거죠. 2번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하니까 뭐야? 상품에 관한 광고네. 맞죠?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걸로 부족해. 반포해야 돼. 반포해야 돼 하는 행위는 2조랑 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 맞죠? 라목 광고 행위입니다. 두 가지 조심하는 거야.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 표시하고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읽을 때. 3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뭐? 유통행위죠. 수출, 상표의 사용 맞죠? 수출은 좀 할 말이 있어. 수출, 특, 실, 상,
D. 우리가 특허랑 실용신안 디자인은 실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상표법에선 사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맞죠? 보통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특실에 과거에는 수출이 없었어요. 특허 실용신안은 수출을 특허법상, 실용신안법상 실시로 보지 않았단 말이야. 즉 특허권 비침해가 됐어요. 특허받은 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수출은 비침해였어. 하지만 상표 디자인은 침해였다는 말이에요. 수출을 실시 또는 사용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개정법에서 특실에도 수출이 실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공부하기 편해졌어. 특실상디 다 특허법상 실시이고 디자인보호법상 실시이면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실시도 다 침해라는 거야. 수입도 실시도. 수입은 원래 다 침해였고 실시도 다 침해인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4번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경우에는 2조이랑 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이건 침해임을 전제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자,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상표가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하면 예쁘면서 브랜드 표시죠. 예쁘다는 거, 장식적 미감이 있다라는 거죠. 디자인적 요소가 있을 때 오로지 순전한 디자인이라면, 즉 순전한 디자인이라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럼 상표의 사용이 아닌 거야. 하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이고 선택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면 상표의 사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 디자인인지 아니면 디상배선인지는 그때그때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요거 엄청나게 출제될 거예요. 지금부터.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이니까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안 돼서 상표의 사용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상표법 2조이랑 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교독 상무품이다. 맞죠? 4번 보겠습니다. 상표법상 상표 사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의 사용 행위 중 선전, 광고 행위는 상품과 관련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요거 말은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야. 행하여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무슨 내용이죠? 119조 3항에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광고 행위를 했어, 상표권자가. 근데 유통 안 하고 있고 유통 예정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광고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정당한 사용인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 두 가지. 첫 번째,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교독상무품인지. 두 번째, 국내에서 유통 또는 유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걸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1번 지문을 보자마자 이거 불사용 취소 심판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사용과, 죄송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사용과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해야 맞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유통 예정하면 요거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 맞고요. 2번 이주희랑 11호 라목 소정의 거래 서류를 납품서, 물품 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포함되고 세관에 제출할 수입신고서도 거래 서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라목 소정의 상표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수입신고서가 거래 서류일까요? 거래 서류 대표적으로 영수증. 영수증.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렸으면 광고 행위예요. 수입 신고서는 세관에 제출하는 거죠. 세관에. 이건 거래 서류가 아니에요. 왜? 거래 서류가 뭐야? 실제 거래에서 제공되는 서류를 거래 서류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서는 실제 거래에서 제공된 서류가 아니죠. 거기에 등록 상표로 표시해봤자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라고 될 거고요. 3번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게 뭐야? 디상, 배선이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디상, 배선. 더 읽어보자. 디상, 배선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즉 장식적 미감이 있다 이거야. 장식적 요소, 예쁘다는 거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4번 상표법상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맞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 교독상목품 이거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없죠? 판례가 얘기하는 겁니다. 발명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특허법상 발명 있죠? 자기창고. 실용신안법상 고안 있어요? 있죠? 자기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정의규정 있죠? 무령시심,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리성 맞죠? 상표법상 상표 정의규정 있어요? 있어요. 자타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한 단계 더 가볼게. 상표법상 상품 정의규정 있어요? 없어요. 교독상무품이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판례가. 그렇죠? 또 디자인보호법상 물품 정의규정 있어요? 없죠.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유체 동산. 이거 판례가 얘기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그럼 명문의 규정 없는 거 상표법상 상품 명문의 규정 없어요. 판례가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 명문의 규정 없어요. 판례가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잘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특실상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비교하면서 할 거예요. 어려운 거는 뭐 비교를 좀 생략하더라도 간단한 거, 중요한 것들은 좀 비교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기본 강의도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됐어. 헷갈리거든.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4번의 두 번째 줄까지 읽었고요.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 광고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아까 윙크 판례죠.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해봤자 그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왜?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상품이 아닌 거에 표시해봤자 상표의 사용도 아니다 라고 될 거고요. 5번 상표권자가 고1호 지정상품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 누구든지 상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상표권자 부정사용 취소 심판이지? 119조 1항 1호 요건 어떻게 돼요? 상표권자가 고1호 유사범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 오인 출처 운동 일으키면 취소 사유고 이거 심판 청구인 누구야? 누구든지 피청구인은 상표권자가 피청구인이 되겠죠. 이게 119조 1항 1호죠. 그래서 1호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동차 부품인 에어클리너라고 하네. 자동차라고 있고요. 네, 자동차 부품으로 에어클리너를 제조하면서 포장상자에 자동차 제작 회사의 등록 상표를 표시, 여기다가 표시한 거야. 상표를 자동차 관련된 상표를 표시한 거죠. 자동차 제작 회사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반 사정이 뭐죠? 이 시츄에이션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말해. 모든 사정. 아셨죠? 자동차 부품의 에어클리너 포장 상자에 상표를 표시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출처 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 설명이나 에어클리너에 사용되는 착용 차종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 것에 불과하면 등록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나타라는 상표를 에어클리너라는 상품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받았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이게 뭐냐면 에어클리너예요. 에어클리너에 소나타라고 표시했어. 그럼 침해야. 맞죠? 갑이 소나타라는 상표를 에어클리너에 등록받았는데 우리 소나타라는 상표를 그 에어클리너에 사용하면 침해죠. 근데 침해이려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돼야 돼. 여기에 신일 ENG라는 이 에어클리너에 대한 상표가 분명하게 있고 이 소나타 앞에 적용 차종 소나타 이렇게 넣어놓으면 2조이랑 12로 감옥 표시행위 판매했으면 유통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에어클리너라는 제품이 소나타라는 그 차에 적용되는 제품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에어클리너의 출처를 나타내는 건 아니란 거죠. 에어클리너 혹시 뭔지 아세요? 전 자동차 잘 몰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에어컨 같은데 에어컨 이게 한 6개월 정도 자동차 타면 에어컨 필터를 좀 갈아줘야 되거든. 아마 그 필터를 에어클리너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맞을 거야. 맨날 가서 에어컨 갈아주세요 이렇게만 해봐갖고. 2번 D상배선 읽어보십시오.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면 침해겠죠? 상표의 사용이겠죠? 틀리면 안 돼 이거는. 3번 명함이 이면 거래 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맞나요? 거래 명세서는 뭐야? 거래 서류예요. 맞죠?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면 광고 행위인가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한 걸로 부족하고 and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명함 이면은 어떤 내용이지? 판례 있죠? 명함 이면 거래 서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될 수 없어요. 명함의 용도가 뭐냐? 여러분들 딱 변리사 시험 합격했어. 내년 1차 시험 당연히, 그럼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1차 시험 당연히 합격하고 2차 시험을 7월에 봤어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발표가 나왔어. 합격자 발표 나왔어요. 행복하겠다. 그 합격자 발표 나서 내 이름이 딱 있어. 그러면 이제 뭐 학생이시면 대학교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졸업하셨으면 취직을 하실 건데 다 취직되거든. 근데 연수원 가기 전에 취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수원 갔다 와서 취직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취직 늦게 하라고 말리고 싶어. 최대한 늦게. 어차피 할 거. 최대한 한 6개월 정도 펑펑 놀다가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들어가시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취직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나오세요 해갖고 이제 그날 나가면 여러분들 자리에 요만한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에 명함이 들어있어. 그 명함을 이제 여러분들은 갖고 다니셔야 돼요. 갖고 다니고 어디 출장 가거나 어디 누구 미팅 갈 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인사를 하게 되거든. 용도가 뭐예요? 거래 서류가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 소속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표시하는 용도란 말이야. 따라서 명함은 거래 서류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출장을 갔어요. 제가 있었던 일인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출장을 갔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교수님 만나러 특허 업무 때문에 만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멀리 갔으니까 차로 한 3시간 갔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대표가 사주는 거거든. 결국에 우리가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에서 청구하면 대표가 돈을 내주는 구조예요. 출장 갔을 때만 밥 사줘.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업무할 때는 밥 안 사줘요. 식대 미포함이 대부분이야. 미포함이. 그래서 출장 간 김에 이왕이면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긴 아니야. 이 정도로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이건 못 먹겠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하시는 작은 어떤 집이랑 붙어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없어갖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서 영수증을 달라니까 우리 영수증 없는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저는 상표법 강사잖아요. 명함을 드리면서 뒤에 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명함을 드리면서 뒤에 가격이랑 메뉴랑 연락처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저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명함 이면에 상표를 표시했고 그분께서 상표를 표시해서 저한테 돌려주셨으니까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명함을 드렸을 때 그분이 명함 이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그분이 갖고 계셔. 그럼 광고 행위가 아닌 거죠. 명함 이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구매자한테 교부를 해야 광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명함 이면에 상표를 표시한 걸로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교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 틀렸죠? 어렵죠? 3번 질문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명함 이면이라는 판례가 있거든. 이거 제 기억으로 옳은 지문으로 이게 제가 살짝 바꾼 거거든요. 3번 지문이 원래 명함 이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였어. 해당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답으로 체크를 했단 말이야.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표시한 걸로 부족하잖아.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되잖아.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최대한 그대로 실어 놓긴 했는데 일부는 조금 변형을 했어요.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바뀌거나 라고 해서 복수 정답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 법이 바뀌고 판례가 바뀌어서. 복수 정답이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바꿔서 정답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출제 경향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4번 상표가 표시된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수입신고서는 거래서류가 아니죠. 실제 거래에서 제공되는 서류가 아니죠.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요. 5번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표시행위도 아니야. 유통행위도 아니야. 광고행위도 아니죠. 이건 단지 처분행위예요. 상표권에 대한 처분행위죠. 권리행사하는 겁니다. 상표의 사용 아니고요. 6번 보겠습니다.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표는 뭐죠? 2조랑 12로 자타상품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 표장을 말하고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 108조 1항 1호에서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맞나요? 틀렸죠? 이거
225조 특칙이지? 색채만의 상표와 색채 상표와 관련해서. 자, 보십시오. 상표가 두 개가 있어. 요 상표로 상표 등록을 받았어요. 요 상표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노란색 상표랑 파란색 상표 사이의 관계는 셋 중에 하나야. 동일일 수도 있고, 유사일 수도 있고, 비유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색채만의 상표가 아니라 기호 등의 색채가 결합된 일반 상표인 거고, 이때 색채는 열이적인 식별 요소죠. 열이적 식별 요소. 양자를 비교해 보면 색채 많이 다른 상표예요. 그렇죠? 색채 많이 다른 상표고, 색채 많이 다른 상표일 때 양상표는 동일일 수도 있고, 유사일 수도 있고, 비유사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두 가지 요건을 성립하게 되면, 첫째, 양자가 색채만이 다르다는 점 요건. 둘째, 그 결과 양자가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얘를 동일 상표로 취급해 주는 게 225조의 특칙입니다. 왜? 색채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열의적 요소에 불과하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19조 1항 3호에서 불사행추 심판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등록 상표와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취소를 면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상표권자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등록을 받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양자가 동일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양자가 유사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유사 상표를 사용했을 때 취소된다? 이건 납득이 어렵단 말이야. 색채만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취소 안 되게 하려면 등록 상표에는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를 포함해야 되겠죠. 등록 상표에는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를 등록 상표에 포함시켜서 동일로 취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조건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색채만이 다른 상표여야 된다는 조건, 양자가 유사라는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동일 상표를 취급해 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 반면에 108조 1항 1호에는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이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 유사범위 사용도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 상표와 이렇게가 등록 상표와 유사 상표를 쓰면 침해다, 즉 유사 범위에서 쓰면 침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유사 상표, 예를 들어서 상표권자가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제3자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양자가 동일하면 동일성 영역의 침해인 거고, 양자가 유사하면 유사 영역의 침해인 거죠. 맞아? 그런데 뭐다? 유사 상표이지만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라면 동일 상표로 승급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규정이에요. 됐지? 그럼 108조 1항 1호에서 유사 상표에는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이 얘기. 1번 질문은 이 얘기예요.
이건 포함이고 이건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108조 1항 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여기 밑줄 그어볼까? 유사상표. 이거야, 유사상표. 유사상표에는 등록상표와 밑줄, 유사상표. 유사상표 원래 포함되잖아. 유사상표는 원래 유사상표 포함되죠? 하지만 유사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인정된 상표고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인데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가 돼야 돼.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이해하면 돼. 암기하면 더 좋고. 이해하고 문제 풀다 보면 암기돼요. 암기하면 더 좋고. 아,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강의 때도 했고 기본 강의 때도 했지만 그럼 이거 비치매인가? 이런 생각 들죠? 유사상표 아니라고 하니까 비치매인가?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야. 치매 맞아요. 치매 맞아. 근데 단지 유사범위 치매로 보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치매가 동일범위 치매랑 유사범위 치매가 있는데 유사범위 치매가 아니면 무슨 치매야? 동일범위 치매라는 취지로 이제 규정은 해놨어. 동일범위 치매라는 취지로.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게 그럼 갑이 노란색 샤넬 등록받고 을이 파란색 샤넬 썼는데 이게 유사상표라면 10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유사상표로 보지 않겠다. 해석상 동일상표로 보겠다라는 취지인데 더 나아가서 111조 법정 손배청까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거야. 111조는 동일성 영역의 침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111조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11조 즉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를 사용했을 때 동일상표를 취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조문은 맞는데 225조는 특칙이에요. 특칙. 유사상표이지만 108조 1항 1호에서만큼은 유사상표를 보지 않을게라는 특칙인 거야. 111조까지 가는 건 너무 간 거예요. 새로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정손배청의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를 사용했을 때 법정손배청을 행사하려면 111조도 특칙이 필요한 거야. 되셨어요? 그래서 법정손배청까지는 아직 안 돼요. 이건 입법적인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입법적인 문제. 어떤 입법적인 문제가 필요하냐면 요 조문을 아예 삭제해버리든가 어차피 침해로 보는데 굳이 필요하냐? 아예 삭제해버리든가 아니면 동일 영역의 침해를 볼 거면 이게 들어오든가 라고 이제 이 길을 딱 터줘야 되는데 발견을 못한 거야. 발견을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험적으로 유사상표에는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문 하나 더 있지? 119조 1항 1호도 있죠? 119조 1항 1호는 상표권자가 유사범위에서 사용하면 취소되잖아.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취소가 돼요. 상표권자가 노란색 샤넬 등록받았는데 파란색 샤넬 썼더니 색채만이 다르고 유사상표래. 그럼 취소되는 거 아니야.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119조 1항 1호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잘 규정되어 있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뭐 이거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요. 아니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2번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품 또는 상품 포장 자체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2조 2항에 입자 형상으로 된 것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고요. 3번 소송 등을 통해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표법 2조랑 11호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적 목적의 상표이라 하여 상표권 침해자에게 상표권을 행사하여 온 것만으로는 불이사용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맞죠? 상표권자가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만 맨날 청구해. 근데 상표권자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등록상표를 지정한 법에. 그럼 상표 사용이 아니잖아. 따라서 취소 면할 수 없다 이거고요. 4번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서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 사용에 포함된다?
맞나요? 그럼 4번을 뭐 을이라고 할게. 을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럼 을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야? 소지하는 행위죠? 소지하는 행위가 침해인가? 상표의 사용인가? 아니죠. 표시 행위도 아니고 유통 행위도 아니고 광고 행위도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짝퉁 샤넬을 사왔어. 구매, 양수. 양수는 침해 아니죠? 사와서 소지하고 있어요. 그 짝퉁 샤넬에는 가방에 샤넬이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긴 해.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단지 난 소지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은 아니야. 대신에 침해 예방청, 간접 침해 대상 될 수 있겠죠. 간접 침해. 침해의 전 단계에 있다 이거야. 침해의 전 단계. 소지, 표시행위 아니야, 유통행위, 광고 아니야. 다 아니다. 5번.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른바 OEM 방식. 이거 뭐죠? 주문자가 있고, 갑. 주문을 받은 자가 있어. 을. 주문자가 갑이 을한테 의뢰를 하는 거야. 이거 만들어줘. 의뢰를 한 거야. 주문자가 의뢰한 대로 상표를 상품에 붙여서 만들었다 이거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통상 주문자가 상표를 사용한 걸로 봐줘야 되겠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나 수출 자유지역 내에서의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은 국내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국내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치외법권 지역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외국 대사관이 있는 거야. 외국 대사관이 있는 그 땅덩어리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 이걸 치외법권 지역이라 그래. 거기서 행위는 국내 사용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치외법권이 아니라 수출 자유지역이니까 수출도 우리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데 상표 사용으로 봐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7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